안녕하세요. 정말 역대급 규모의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하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 이 둘이 손을 잡는다는 건데요. 네, 운용자산 규모가 일경 7천조 원이라고 하니까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블랙록이 한국이랑 그것도 수십조 원 규모로 협력을 한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이 협력의 내용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관련 보고서나 정부 발표 내용, 또 시장 전망 자료 같은 걸 토대로요. 네,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협약이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전략하고 어떻게 맞물리는지, 또 블랙록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엄청난 투자에 기회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없는지 그런 것까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협력의 핵심 내용부터 좀 보죠. MOU 내용을 보니까 한국에다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요. 근데 그냥 데이터 센터만 짓는 게 아니죠. 네, 맞아요.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랑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같이 구축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정부 목표는 이걸 통해서 한국을 그야말로 아시아태평양 AI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고요. 여기서 블랙록의 역할이 그냥 돈 대주는 거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 FI가 아니라 자기들 인프라 전문 자회사 GIP를 내세워서 직접 프로젝트를 이끌겠다는 거니까 전략적 투자자 SI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도 이걸 윈윈 구조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단순 자본 유치를 넘어서 한국 AI랑 재생에너지 산업을 같이 키우는 거라고.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블랙록은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냐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좀 겹쳐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글로벌 전략 차원이에요. 블랙록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랑 손잡고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확 늘리고 있거든요. AIP라고 하죠. 한국 투자는 이 큰 그림의 일부로 볼 수 있고요. 아,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 그 맥락이군요. 네. 둘째는 시장 성장성입니다. 특히 아태 지역 데이터 센터 시장이 2028년까지 2배 이상 커질 거라는 전망이 있으니 이 기회를 잡으려는 거고요. 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하겠다. 그렇죠. 셋째는 한국 자체의 매력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특히 AI의 필수적인 HBM 같은 거. 네, HBM 기술력은 정말 우리 강점이죠.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통신망, 또 건설 기술력, 이런 인프라 기반이 장기 투자처로서 매력적이라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넷째는 ESG 경영 트렌드하고도 딱 맞아떨어져요. 블랙록 회장이 계속 AI랑 탈탄소는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해왔거든요. 아, 재생에너지랑 ESS를 데이터 센터랑 묶는 게. 네, 정확합니다. 친환경적이면서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ESG 원칙에 아주 부합하죠. 마지막으로 이미 한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놨다는 점도 무시 못해요.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 지분 5% 넘는 거 포함해서요. 네, 그거 말고도 네이버, 포스코, 4대 금융지주까지 합치면 이미 38조 원 넘게 투자 중이거든요. 이번 신규 투자가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랑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계산도 분명히 깔려 있을 겁니다. 아, 정말 다각도로 검토했겠네요. 근데 이번 협력에서 제일 혁신적인 부분, 역시 AI 데이터 센터랑 재생에너지를 같이 묶은다는 것 같아요. AI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핵심이죠. AI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바로 전력 소모거든요. 그렇죠. 이걸 해결하면서 동시에 ESG 요구까지 맞추려는 거죠. 아예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옆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랑 ESS까지 패키지로 같이 짓는 거예요. 오, 패키지 모델이군요. 네. 그럼 에너지 자립도도 높아지고 또 재생에너지 고질적인 문제인 간헐성, 이것도 ESS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운영비나 인허가 리스크도 줄일 수 있으니 투자 매력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장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죠.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투자 방식이 아마 프로젝트 파이낸스, PF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핵심 질문은 그래서 위험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 거냐 이거예요. 특히 정부가 혹시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구조가 되는 건 아닌지 이걸 잘 봐야 합니다.
아, 그거 혹시 예전 민자 사업 때 논란 많았던 MRG, 최소 운영 수익 보장,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인천공항고속도로.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MRG 때문에 정부 재정 부담이 커져서 결국 폐지됐었잖아요. 블랙록 같은 글로벌 투자자는 당연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수익을 원합니다.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한 거겠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 센터 이용료나 전기료가 정책적인 이유로 낮게 통제된다면 블랙록은 분명 어떤 형태로든 수익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MRG와 유사한 방식일 수도 있고요. 캐패시티 페이먼트 같은 다른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가장 좀 우려스럽긴 하네요. 정부 재정이랑 투자자 수익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될 공동 TF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특히 리스크 분담 구조를 정말 면밀히 지켜봐야 해요. 만약 정부 부담이 과도해지면 나중에 큰 정책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딜이 그러니까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잘 성사된다면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겠죠. 네, 단순 자금이입 효과를 넘어서요. 소위 코리아 프리미엄 같은 걸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기술력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투자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구조가 어떻게 짜이는지 봐야겠지만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간접적으로는 블랙록이 이미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아까 말한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곳들이 수혜를 볼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EPF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나 건설사, 또 관련 기술 기업들, 예를 들어 ESS나 전력망 최적화, 냉각 기술 가진 회사들도 주목받을 수 있겠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최종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와 블랙록의 초대형 협력 MOU를 정말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한국을 AI 허브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부터 AI와 에너지를 결합하는 혁신적인 시도,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 있을지 모를 리스크까지 꼼꼼히 짚어봤네요. 네, 결국 이 협력의 성패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바로 리스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그리고 블랙록이 원하는 투자 안정성, 이 사이에서 어떤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낼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공동 TF 발표 내용을 정말 주목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블랙록처럼 이렇게 거대한 글로벌 자본이 한국의 핵심 인프라 또 주요 기업들에 깊숙이 관여하게 될 때 이게 단기적인 경제 효과는 분명 있겠죠. 하지만 그 너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산업 구조나 기업 지배 구조에는 과연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